12주차 소수 집단의 상담과 상담 계약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제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15장, 16장, 17장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난민 상담의 유의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편견과 고정관념, 성적 소수자 상담의 유의점, 노인 문제, 그리고 노인 상담의 유의점을 이해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난민 상담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모국을 자발적으로 떠난 이주민과는 달리 난민은 박해 때문에 모국을 피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난민은 이주민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주민은 미국이나 정주국에 이주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에는 도피가 갑작스럽고 외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몇몇 가족을 남겨두고 오기 때문에 가족 붕괴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구아이, 온두라스에서 온 중앙아메리카 난민은 구타와 살인을 목격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에 대한 공포, 그리고 상해 또는 성폭력의 희생양 같은 폭력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 외상을 입은 난민과 강한 치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정신적 외상 경험을 개방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은 서구 사회에 노출될 때 문화적 충격에 자주 직면합니다. 많은 사람이 향수병을 보고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대가 깨질 것에 대한 염려를 표현합니다. 또한 미래와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실업 등에 대하여 걱정할 뿐만 아니라 난민과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증상은 외상에 대한 반응이고 그 상황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증상이 치료될 수 있으며 미쳐가는 신호가 아니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고 내담자는 이러한 경험을 떠올릴 때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가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무기, 폭력 또는 다른 스트레스 사건에 관련된 질문들은 외상 경험을 더 편안하게 드러내도록 허용해 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이주민은 정신장애는 신체적 문제의 결과라는 심리적 장애의 신체화 관점을 취합니다. 이러한 신념이 표현되면 상담자는 신체적 호소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함을 명심하고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민과 이주민은 개인적 정보를 드러내는 것과 그 정보가 정부에 전달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민감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 보장과 평가의 이유가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이나 정신장애는 개인과 전체 가족에게 수치의 근원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최선의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고국에서 정부 권력과 가졌던 경험으로 인해 난민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고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심하게 경계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1973년에 동성애를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소수자 상담에서 상담자의 편향과 부적절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성애를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격 장애 또는 다른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믿습니다. 우울 또는 낮은 자기 존중감과 같은 성적 소수 내담자의 문제가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관점을 내면화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담자가 성적 소수 내담자가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성적 지향과 관련된 이슈를 꺼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상담자는 적절한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가 성적 지향과 전혀 관계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담자는 현재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성적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또한 상담자는 성적 소수 내담자에게 성적 지향을 포기하거나 바꾸도록 시도한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상담자는 동성애자를 하찮게 보거나 비하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 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동성애를 단순히 성적 행동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압력 또는 동성애 혐오를 내면화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상담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상담자는 성적 소수 내담자의 커밍아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자는 성적 소수 내담자의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소수 내담자의 관계를 다루면서 부적절하게 이성애자의 중고 틀을 상담자들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적 지향이 다른 내담자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상담자들이 가정한다는 겁니다. 이상은 성적 소수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범하기 쉬운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을 예로 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성애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혐오스러워하거나 심리적 부적응의 신호로 간주합니다. 상담자는 성적 소수 내담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성적 소수자 상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 소수자 상담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적 소수자라 함은 이성애자를 제외한 게이 또는 레즈비언 그리고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총칭하여 성적 소수자로 부르겠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와 미국 심리학회가 동성애를 더 이상 정신장애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다양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적 소수자를 내담자로 맞이해서 상담할 때 상담자가 특히 유념해야 할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이성애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점검하고 그것이 성적 소수 내담자와의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성적 소수자를 위한 심리치료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접수 면접, 서식, 그리고 면접 절차, 언어에 이성애적 편견은 없는지, 그리고 성적 행동, 매력 또는 지향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소수자 커플도 이성애 커플과 유사한 문제를 가질 수 있으나 그들 관계의 공개에 대한 편안함의 정도 또는 각자의 원가족으로부터의 반응 등에서 많은 차이와 같은 독특한 걱정을 나타낸다는 점을 상담자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적 소수 내담자들은 그들이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사회적 신념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적 소수자 관계를 보여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적 소수자가 증오와 범죄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상담자는 인식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성적 소수자들이 우울, 분노, PTSD, 외성후 스트레스 장애, 자기 비난 등은 자업자득이라고 믿으며 낮은 통제감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상담과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동성애를 여전히 속으로만 고민하는 내담자를 위해 새롭고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집단 상담에서 성적 소수자 집단원은 비밀 보장에 대한 특별한 걱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성애 집단원과 비교해서 이질적인 생활 스트레스 요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노인 문제와 인지평가.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육체적 힘이 감소하여 시력과 청력이 감퇴하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수면장애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65세에서 69세 사이의 노인 9% 정도가 일상에서 개인적 도움을 필요로 하며 8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에게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초고령 노인들 중 일부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지하는 능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의 조기 발견은 치료의 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매와 다른 인지 변화를 평가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억과 인지 기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내담자의 자기 보고를 통해 얻으라. 둘째, 기억의 문제, 의식의 결함이나 부정에 기인한 문제를 인식하라. 셋째, 내담자의 인지적 수행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라. 그리고 모순점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라. 넷째, 인지적 변화의 진전 과정과 변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라. 다섯 번째, 약물 부작용과 신체 상태가 인지적 쇠퇴와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 마지막으로 우울이 있을 경우 치매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거나 인지적 문제가 과도하게 보고될 수 있으므로
우울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치매와 우울이 함께 일어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은 노인의 인지 변화를 평가하는 단계임을 숙지하고 노인 상담에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 상담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은 친구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 노인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문화, 그리고 신체적 문제와 건강, 고립, 점점 열악해지는 재정 등의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이 만성질환이나 장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부양하는 것, 역할 변화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상담 관련 지식과 상담 기술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노하우와 삶의 질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인식 정도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노인 상담에 요구되는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 내담자에게 발생한 문제나 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율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과 대화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노인 내담자에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며 노인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보다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노인용 표현이 아니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되 과도하게 상냥한 어투로 말하지 않으며 노인 내담자의 관심사항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신적 상태는 종종 신체적 문제나 약물의 상호작용 또는 부작용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의학적 접근과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반된 근거가 없는 한 노인은 유능하다는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청각 자료나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인 부부와 함께 상담할 때는 혼자 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상의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가 시간이 오히려 싸움으로 변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이혼에는 너무 많은 커플 타임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음을 명심하고 노인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